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어떤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지를 물었는데 성경이 사실 더 이상 여기서 추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작품들을 되게 많이 보내줬잖아. 한번 너무 고민됐어요, 진짜. 쭉 읊어주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3부작, 그리고 한국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이드웨이, 되게 재밌는 영화죠. 또 레볼루셔너리 로드, 또 블루 발렌타인, 보이후드, 델마와 루이스, 나다니엘 블레이크, 또 작은 아씨들, 2020년에 개봉했던 영화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영화들을 꼽아줬어요. 근데 저는 특히 이 델마와 루이스, 나다니엘 블레이크, 작은 아씨들 같은 영화는 제가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에 불꽃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경이 보이는 작품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하기도 했거든.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불꽃이 아니야. 불꽃이 아닙니까? 불꽃의 영화는 아니고 이게 그 편견 속에 사는 세상, 편견에 맞서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로 잘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 너무 싫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실 근데 성경이 맡았던 역할들 같은 거 생각해봐도 편견에 구애받지 않는 선택들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세상의 편견 같은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힘을 보태고 싶고 이런 거 아닐까? 아니요, 힘을 보태고 싶진 않아요. 힘을 보태고 싶지 않아요? 힘을 보태고 싶진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되지? 이런.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런. 사실 그 델마 루이스 같은 경우도 그 형사, 그 두 여성을 쫓는 그 형사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분을 다시 보니까 이분은 편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치, 이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가서 저 여자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나다니엘 브레이크도 보면은 다니엘 브레이크 자체가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 여성을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같이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다른 밝은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 그런 면모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오늘 한창 부끄러워하는 인간 유영경이 배우로서는 어떤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는지, 제가 유영경 배우 하면 이런 순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순간을 꼽아봤거든요. 베스트 5의 순간을 꼽아왔으니까 함께 얘기하면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류영경의 진짜 십몇 년의 순간들을 지난 작품들로 최근에 다시 막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만날 때는 진짜 현경이 맨날 티셔츠에 모자 쓰고 맨 얼굴로 만나니까 막 여기 머리카락 붙어 있는 채로 막 이렇게 세수하자마자 모자 쓰고 온 채로 막 이렇게 막 만나니까 이렇게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확실히 막 진짜 애기 20대 초반에 너무 애기 같고 막, 그리고 뭐 진짜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서 나올 때는 너무 인생을 아는 사람 같고 막 그 변화가 눈에 보여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순간들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네. 한껏 부끄러워해 보세요. 네. 물 좀 주소라는 네. 영화, 이게 2009년 개봉했던 영화예요. 네. 근데 거기서 맡은 역할 이름이 선주예요. 네네네. 근데 영화 그 후반에 선주가 자신을 찾아온 창식 앞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죠. 창식 앞에서 되게 극적인 순간인데 도망을 치면서 도로로 뛰어들면서 아무도 안 믿어라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때 그 울부짖는 표정으로 돌아보면서 하는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듣고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예. 까맣게? 까맣게 저는 근데 사실 영화를 찍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아니 이렇게 기억을 다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써놓고 영화로 찍었으니까 이제 끝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걸 찍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는 현경의 모습이에요. 네, 제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막 젖어 있거나 뭐 빠져 있으면 그럼 싫어하잖아. 감상적인 거. 그죠. 그게 너무, 그래서 근데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선주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게 그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남자
뒤통수 치고 그래놓고 왜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 그런 걸 지나고 보니까 또 지금 보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때 저희 그 분장 선생님이 황영규 분장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베테랑이신가? 저랑 그 깊은 슬픔이라는 곽지균 감독님 작품에 제가 강수연 선배님 어린 시절 했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부터 비천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만났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처음 또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 영화 외적인 정서들을 다 다듬어 주시면서 분장을 하시면서 네, 그게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밖에 없어요, 저는. 되게 멋있는 네네. 정말 분장 이외의 영화를 같이 네, 만들어가는 맞아요, 스태프들과의 맞아요. 기억 네, 같은 거네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어린 시절부터 저랑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런지 제가 그런 이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이 작품을 위한 마음들이 모여지는 순간에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 20대 초반에 맡은 네. 역할인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이런 이미지를 골라서 연기하고 이런 태도가 없이 되게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나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마치 여기 아이의 영체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맞아, 맞아. 나도 십몇 그런 년 생각 전에 들었어.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더,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정서적인 면도 그렇지만 연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보다는 지금 잘했겠지 막 이러면서 시계 생각이 들어요. 역시 직업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객관적인. 저는 현경이 그렇게 어떤 캐릭터의 극적인 감정을 되게 터트려야 할 때 진짜 감정 아주 속에 들어있던 감정을 터트려야 할 때 분출 방식이 되게 그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그게 없어. 변죽을 이렇게 막 때리다가 얘기를 한다던가 예열이 없어.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마치 정말 거울이 없는 방에서 혼자 우는 사람처럼 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십몇 년 전과 아이로 이어지는 시간차는 있지만 여기 얘기하는 선주의 표정과 아이의 영체의 표정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래서 겹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를 보고 현경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셨던 분들은 물 좀 주소 한번 찾아보시면 보지 마세요. 뭐야? 그냥 보지 마세요. 아니 물 좀 주소 관계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한다. 막 거기 귀여운 척했다고? 귀여운 척을 하는데 아저씨 뭐 이러면서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니 했더라고. 귀여워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민망했어. 어려서 그렇죠. 아저씨 막 이러면서 지금은 아저씨 어떻게 부르죠? 아저씨 아저씨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아저씨 아저씨가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니까요. 아저씨 아이씨 이렇게 되죠. 아이씨 주세요 이러면서 발음을 똑바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영화를 제가 꼽은 거는 2011년에 개봉한 굿바이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다 연기파 배우분들이 진짜 현경의 한 가족을 이루게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냥 연기파 배우로 이루어진 어떤 마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대극이라서 한국의 되게 어떤 현대사의 순환 같은 걸 다 두루 거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아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집안의 골칫거리 같은 아빠 때문에 삶의 이런 힘든 거를 일찍 알아버린 고등학생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양갈래 머리 하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진숙이 아빠를 싫어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아빠한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가라고 차라리 우리 가족과 떨어지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근데 저는 그 감정 그 연기도 중국집 말고 그 집에서 엄마랑 막 옷장에서 아빠 옷 막 꺼내주면서 막 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씬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장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이냐면 감독님이
본인의 누나의 역할을 캐릭터를 쓰신 그 거라서 모델을 누나처럼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런 말투를 해야 되지 하고 근데 그냥 했어요. 어쨌든 그 감정에만 맞게. 근데 다시 보니까 80년대 말투였던 거야. 이제 알았어. 그때 이제 몰랐는데. 몰랐어. 그럼 진작에 80년대 말투라고. 근데 얘기를 왜냐면 해주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막 그 옛날 자료를 찾아보거나 지금처럼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80년대 말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말투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90년대 말투 그 맥락이 다 뭐 그런 거는 뭐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말투 있잖아요. 그 당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말투 말하는 거죠. 그 드라마도 그렇고 뭐 인터뷰 같은 거 뉴스에서 하면 뭐 저는요? 좋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나도 모르게 했던 게 감독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게 왜 그렇지? 이랬는데 그때 조금 더 뭔가 80년대에 대한 정보나 이런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 더 많았으면 더 잘했을 걸 이런 생각이 또 반성하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자꾸 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아. 자꾸 아쉬운 점 얘기하고 그러네요. 그쵸.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런가? 네, 제가 잘했고요. 이럴 수 없잖아. 작게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잘했나? 제가 잘했고요. 막 이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냥.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물 좀 주소나 굿바이 보이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많은 관객들이 본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든 현경이 되게 모든 장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보면서. 잘해야지 열심히만 하면 뭐해. 아니 그래서 그 잘하지 못함을 계속 반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니 근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로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류현경이라는 배우 스타의 어떤 필모그래피를 막 어떤 식으로 채워야지 이런 목적으로 열심히 한다기보다 이 장면의 이 캐릭터는 어떤 마음일까? 이 장면이 영화에 어떻게 이바지하면 좋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울면 카메라에 어떻게 비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격하게 연기를 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콧구멍이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우는 장면 보는데 왜 저렇게 콧구멍 아니 근데 아무리 막 평소에 막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에서도 울 때 보면 콧구멍이 너무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콧구멍만 보신단 말이야. 정말요? 아니 근데 그런 콧구멍을 신경 쓰지 않는 배우들의 진솔한 연기가 관객들에게 진실한 감동을 준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닿기를 제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고 예쁜 역할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되게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그게 어쨌든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 작품으로 남아 있어서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류현경이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도 직업인인 어떤 배우로서도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저도 되게 현경에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영화인데 전국 노래자랑의 2013년 개봉작이죠. 미애가 그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몰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엄마가 찾아와서 엄마를 등지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우는 장면을 많이 뽑으셨네요. 왜냐하면 현경은 예뻐 보이는 역할보다 오히려 삶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고 또 다시 웃게도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들을 많이 맡았고 맞아. 그 인물들이 평소에는 그런 감정을 잘 안 꺼내다가 어떤 장면에서 진짜 마음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정말 콧구멍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연기하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네.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장면 찍을 때도 그냥 그 미애의 삶이 정말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럴까? 근데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항상 무장해제 되잖아요. 엄마가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이제 그거랑 같은 마음을 느껴서 그 딸의 입장의 마음을 느껴서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미애는 다시 보니까 영화를
엄청 철든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어른 그 주변 사람 같은. 인물들을 보면 더욱 철이 든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찍 철든 사람.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현경이 되게 어른 같은 캐릭터를 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영화 보면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경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오피스라는 스릴러 영화죠. 네. 여기서 홍지선 대리 역할을 네. 맡았는데 홍지선 대리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것도 화장실이라는 아주 공포 영화의 극적인 장소에서 근데 범인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은 순간에 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는 홍지선 대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공포와 아픔을 막 격렬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 표정 자체가 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저 사실 처음 볼 때 그 장면 무서워서 제대로 눈뜨고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 현경의 얼굴을 보느라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나는 정말 누가 찔러주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리얼했어요. 그거군요. 저도 보고 와 리얼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씬에 무조건 이거는 리얼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한 번도 뭐 찔러본 적도 그러니까. 없고 당한 적도 없고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뭔가 어떤 이 순서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보통은 합을 맞추고 하잖아요. 근데 안 그냥 맞죠. 합의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되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리얼해 보이게 이거를 진짜 사람들이 진짜 저거 찔른 거 아니야?처럼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장 외적으로는 너무너무 재밌고 배우들이랑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막 웃다가도 그 장면 찍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딱 그 돌변하는 그 서로 같이 집중하는 그 순간들이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진짜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온 현경이 처음 딱 떠오른 이미지는 생활 연기에 되게 강하다. 휴먼 드라마로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데 강하다 이런 건데 되게 짬밥이 있어가지고 장르에 맞춰서 그 장르색을 터트려야 하는 순간에 되게 그걸 기능에 맞춘 연기를 또 되게 잘하는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 홍지선 대리는 또 되게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능력 있고 그래서 그 모습도 되게 색다르고 그래서 또 다시 보다 보니까 여기 꼽지는 않지만 뭐 째찌한 로맨스 같은 데서 막 깨발랄한 연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도 되게 그 영화에 너무 맞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휴먼 드라마뿐만 아니라 색다른 장르에서 오히려 정말 스펙트럼을 오가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것도 되게 필모그래피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좀 불러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많이 좀 써주세요. 저 네. 되게 잘해요. 이러면서 드디어 2월 10일 개봉한 아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정말 김향기와 류현경의 정말 두 가지 축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영화인데 사실 한 가지 순간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류현경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영채라는 모든 인물이 등장하는 모든 씬을 저는 진짜 최고의 순간으로 꼽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영채가 마지막에 혁이를 안는 순간에 그 감정이 튀어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는 정말 너무나 좋은 대본에 대본 자체에 그게 다 써 있었어요. 이미 이 대본에 그러니까 제가 뭘 덜 잘하고 뭐 뽐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 영채와 아영과의 어떤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나 잘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오롯이 잘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정말 좋은 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연습을 배우들이랑 감독님이랑 하면서 서로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이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이 마음들을 정말 모아서 했던 거라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너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영채가 싱글맘이잖아요. 근데 싱글맘이 정말 애 하나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전쟁을 치르는지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듣거나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약간 영화적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보여줘야지, 꾸며서 보여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리얼 다큐멘터리를 영채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 감독님 촬영할 때도
그런 이 영채가 아이를 보거나 뭐 그런 장면들을 그냥 카메라를 끊지 않고 계속 찍어주셨어요. 아, 그게 컷과 컷 사이가 아니구나. 네.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했어요. 그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무언가를 하면 다 그런 것들이 뭐 꾸며지지 않게 이 감독님이 계속 바라봐 주셔서 그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근데 영채에서 등장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 향기 배우가 하는 캐릭터에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채가 등장하는 순간이 있는데 영채가 너무 지금 애도 길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막 바빠 죽겠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 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서서히 얘기를 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나 바빠 죽겠으니까 내가 들어왔더니 너는 이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게 정말 삶의 생활의 어떤 필요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정말 너무 삶이 급한 사람인 것 같은 그게 훅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보여줘야지 하는 수가 하나도 없고 그게 너무 리얼하게 다가와서 진짜 싱글맘의 전쟁터 같은 삶이구나 이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열 같은 거 없이 바로 불색이 10으로 들어오는 여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정말 생활 드라마 같다 이런 생각. 그런 점에서 나는 현경의 생활 연기 그게 바로 현경의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내가 친하거나 이게 개봉작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스크린에서 반복되는 역할인데 현경이 아이라는 영화에서 영채라는 역할을 통해서 그 전형을 정말 생생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칭찬해주고 싶더라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게스트한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꼭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인터뷰에 제목을 정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스티커로 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인터뷰. 부인으로 합시다. 부인? 그럼 현경이 붙인 인터뷰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꺼내놓은 부끄러운 인터뷰라고 하면 될까? 너무 기분 나쁘시는 거 아니에요? 도란도란님께서 너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부끄러운 말고 아니요. 쑥스러운. 쑥스러운이 낫겠다. 쑥스러운. 그럼 쑥인? 이 이모트 코드 해주세요. 이렇게 쑥스러운. 쑥인으로 할까? 쑥인. 쑥인.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쑥인으로. 유한경의 쑥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너무 좋아해요. 이런 스티커 붙이고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오늘의 쑥스러운 인터뷰, 쑥스러운 이야기까지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 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